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시작을 합니다. 먹거리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게 됐어요.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입속에 맷돌과 같은 어금니를 20개나 입속에 넣어놨을까요? 씹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장을 만족하는 질적 식사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패턴을 바꿀 때다. 안녕하세요. 이계호 교수입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 중에서도 특히 화학을 전공했고요. 화학 중에서도 분석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원래 제가 처음 박사학위를 마치고서는 주로 첨단 신소재, 반도체 이런 것들을 분석했는데요. 어느덧 보니까 먹거리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현재 먹고 있는 모든 먹거리를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의 몸에서 말이죠, 이 단단한 살이나 뼈를 분석해 보면요, 참 재밌게도 그 화학적 성분이 토양, 흙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인체에는 액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요, 바닷물의 성분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고 인간을 일컬어서 흙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흙 한 그릇, 점심 때도 흙 한 그릇, 저녁 때도 흙 한 그릇, 그 맛없는 흙을 퍼먹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 식물이 존재를 합니다.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식물은요, 그냥 뿌리를 흙 속에 내리고 흙 속에는 영양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성분을 다 모아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농축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식물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식물에 참 걱정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안 먹을까 싶어서 강조하느라고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인간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색깔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먹어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도 안 먹을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단맛도 넣고 향도 넣고 해서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는 원래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들에게 흙 속에 있는 영양성분들을 공급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식물이 이사성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은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인간들이 잘 몰라서 그랬지. 예를 들면은 농사 짓는 농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식물이 뭘까요? 잡초예요, 잡초. 그죠? 잡초가 없으면 얼마나 농사를 쉽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잡초가 없으면은 인류는 멸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 모를 잡초도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인간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성분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흙 속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흙 속에. 그런데 흙 속에는 모든 인간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성분들은 전부 다 물에 녹지 않은 불용성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왜요? 만약에 물에 녹는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 비가 오는 날 다 씻겨가지고 강이나 바다로 다 흘러가고 땅은 전부 빈 영양성분이 없는 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땅에는 전부 다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전부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성분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무 뿌리를 타고 줄기를 타고 잎이나 열매까지 올라가는 수용성으로 바뀔까요? 바로 그게 땅 속에 존재하는 지렁이라든지 이런 미생물, 곤충들, 땅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 때문에 불용성이 수용성으로 바뀌어서 인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렁이나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필요한 것이 공기가 필요하고요, 먹이가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땅은 말이죠,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하고 단단해져 가지고 땅에 30cm, 50cm 또는 20cm만 내려가더라도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잡초의 특징이 뭐예요? 잡초의 특징은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땅 속에 환기통을 만들어줘서 공기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서 그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잡초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비록 잡초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분명히 잡초는 인간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잡초하고 더불어 사는, 공유하는 그런 농법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먹거리가 원래 인간에게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먹거리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불과 인류 역사상 200년 전 1900년대에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많이 살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된 것이 불과 인류 역사상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물교환.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은 고기를 많이 잡는 분, 생선 많이 잡는 분하고 어떻게 물물교환, 나눠 먹기, 교환해서 먹는 물물교환의 형태였는데, 이제는 집단적으로 살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소위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됩니다.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이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성 원리, 최소의 투자에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먹거리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게 됐어요. 원래 먹기는 인간에게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원래의 목적인데, 그게 뭐예요? 돈 버는 수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먹거리는 점점 어떻게 변해요?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팔리는 쪽으로 제품의 먹거리가 생산되지, 인간한테 꼭 필요한 영양성분을 주기 위해서 이 먹거리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말이죠. 미국의 농림부에서는 매년 미국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에 대해서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약 100년 전에 1910년대에 그때 드셨던 사과 한 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먹으려면요, 사과를 현재 여러분들이 50개를 먹어야 합니다. 그때보다 철분량이 5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그 사과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뭐가 변했어요? 토양이 변했습니다. 토양이 변했어요. 그리고 사과나무를 연구하는 과학자나 또는 사과 농사 짓는 모든 농민들이 사과 품종 개량을 할 때 어떻습니까? 오로지 당도만 높은 품종만 개량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좀 연령이 되신 분들은 홍옥이라는 사과 맛을 아실 거예요. 홍옥 사과 맛이 어떻습니까? 아주 새콤하고 아주 달콤한, 새콤달콤한 아주 그 맛이 강렬하거든요. 그 새콤하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릭 애시드, 사과산이 풍부하다는 것인데, 그 풍부한 사과산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작은 그 홍옥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사 먹는 그 맛있는 큰 부사 4개, 5개하고도 영양가가 맞먹는데도 불구하고 단맛을 좋아하는 현대인의 취향 때문에 홍옥나무 묘목은 계속 패내버리고 단맛만 나는 부사나 홍로 같은 사과 품종으로만 계속 생산하고 판매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먹거리가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전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돈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먹거리는 이렇게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말이죠, 우리가 먹고 있는, 맛있게 먹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고기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죠? 닭고기죠, 그죠? 닭고기는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닭들도 원래는 마음대로 다니면서 산들을 다니면서 벌레도 쪼아먹고 풀도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니까 다이어트를 했어. 무게가 자꾸 작게 나갑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케이지 안에 넣어서 운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운동을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계속 찌는 거죠. 그죠? 살이 통통하게 찌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감옥소에서 죄수들한테 가장 심한 형벌이 독방이에요. 독방. 그래서 실제로 이 닭들은 말이죠, 평생을 독방 속에서 살아 나오는데, 그렇게 된 닭고기 속에서는 진짜 나쁜 호르몬들, 걔네들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쁜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먹거리는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저희가 좀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면역력이 워낙 강해요. 워낙 강해서 어지간히 좀 나쁜 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장기간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뭐 몸에 이상이 있거나 하게 되면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도 하고 뭐 CT나 엑스레이나 뭐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혈액의 그 재료가 어디예요? 혈액의 재료는 여러분들 입과 코로 들어오는 공기, 음식, 물이에요. 재료가 들어와야지만 뭐예요?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먹고 있는 그 음식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집의 종류 또는 집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건강한 음식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찾고 합니다. 자, 진짜 좋은 건강한 음식을 한 가족이 4명이 같이 먹었어요. 한 상에서 같이 먹었는데, 문제는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는 그 음식을 먹고 진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약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음식을 먹고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이 되는 사람. 그게 음식을 먹을 때 상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실패한 성공자가 매우 많아요. 실패한 성공자가 뭡니까?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기까지 너무 무리를 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공했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실패한 성공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우리 현재 60대, 70대, 80대 기성세대들은 배고픔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굶어 보셨어요? 다이어트 하는 거 말고. 그죠? 먹을 게 없어서. 진짜 그 배고픔의 굶주림은 말이죠.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참 괴롭습니다. 저는 실제로 10대 때에 먹을 게 없어서 며칠 동안에 굶다가 물만 먹고 배를 채웠던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요. 이 배고픔의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진짜 무리하게 살아서 지금 상당히 여유 있게 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패한 성공자의 부분들은 시행착오로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현재 우리의 10대, 20대들이 실패한 성공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본인들도 모르고 기성세대들도 모르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짧게 하는 게 강의지만서도 우리가 조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말이죠. 우리나라에 산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산에 어떤 종류의 나무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예, 역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왜요? 식목일 때마다 열심히 심었습니다. 현재는 식목일 때 나무를 안 심죠, 그죠? 참 저희들이 초, 중, 고, 대학교 다닐 때 말이죠. 학생들 다 동원하고 모든 국민들이 산에 열심히 나무를 심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초기에 때는 우리나라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처음부터 땔감으로 사용하느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산에 나무가 제일 많은 나라도 한국일 정도로 열심히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산 중에서는 소나무가 제일 많아요. 소나무 다음으로 많은 나무가 뭔지 아세요? 소나무 다음으로 나무가 바로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참나무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하는 나무예요? 그거 가지고 표고버섯 키우고요. 참나무 가지고 숯 만들고요. 그죠? 숯 만드는 나무 있죠. 또 뭐예요? 그게 바로 도토리 나무입니다. 도토리 나무. 도토리 나무가 바로 참나무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소나무는 우리가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건 알겠는데 참나무, 도토리 나무는 아무도 심지도 않았는데, 그죠? 아무도 심지도 않았는데 왜 산에 그렇게 많을까요? 자, 이 도토리 나무는 말이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나무예요. 만약에 그 해에 논밭에 흉년이 들어서 동물들이나 새들이 굶어 죽겠다 싶으면요. 그 해에는 도토리가 많이 열려요. 그 해에 논밭에 풍년이 들게 되면요. 도토리가 작게 열려요. 도토리는 벼 이삭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서 올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알아요. 식물과 식물은 서로 냄새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자,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도토리가 많이 열렸죠. 그죠? 열리게 되면은 그 도토리 가지고
겨울에 양식하는 애들 누구죠? 다람쥐입니다. 그죠? 다람쥐들이 이제 도토리를 따서 자기가 겨울 동안에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 숨겨가지고 이제 겨울 양식을 먹는데, 이 다람쥐가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보통 도토리를 따가지고 양손에 옮기게 되면 한 번에 갈 때 2개밖에 못 가져가죠. 그죠? 옮길 때 어디에 넣어서 옮길까요? 이 다람쥐가요, 자기 볼때기에 집어넣습니다. 볼에 집어넣어가지고 보통 한 볼에 보통 4개나 5개 가지고 완전히 풍선껌 같이 만들어요. 양쪽으로 완전히 풍선껌 같이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8개 내지 10개의 도토리를 넣고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 가서 몰래 숨겨 놓습니다. 몰래 숨겨놔요. 이 다람쥐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기가 10개를 숨겨 놓으면 그 중에서 1개밖에 못 찾아 먹어요. 다 치매 걸린 애들이에요. 90%는 못 찾아 먹어요. 못 찾아 먹었던 그 도토리한테서 싹이 나서 아무도 심지 않는 그 깊은 산 중에서도 뭐가 자란다고요? 참나무가 자란다는, 도토리 나무가 자란다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토리과, 즉 떡갈나무가 산중에 많은 이유가 뭐예요? 다람쥐가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다람쥐가 인류대 수능 1등급 다람쥐예요. 그러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10개 숨기기를 다 찾아 먹었어. 그죠? 또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다람쥐가 숨기는 걸 다 눈여겨봤다가 한 다람쥐가 20개, 30개 다 찾아 먹으면 산이 어떻게 될까요? 산에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완전 벌거숭이 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서 나무를 심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세상에는 꼴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꼴찌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꼴찌는 패배자예요. 그래서 꼴찌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고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꼴찌는 꼴찌하게 살면 될 텐데, 꼴찌가 무리하게 사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람쥐가 그 도토리를 숨길 때 보면은요, 참 자세가 진지합니다. 왜냐하면은 못 찾아 먹었던 그 도토리에서 싹이 틀려면은 반드시 그 도토리를 숨길 때 저 땅속 끝에 있는 흙하고 접촉이 되어야지만 싹이 펴요. 만약에 다람쥐가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도토리를 숨길 때 대충 그냥 낙엽 위에 이제 그냥 막 숨겨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려요. 근데 이 꼴찌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길 때 보게 되면은 그 짧은 앞발을 가지고 낙엽을 한 장 다 들어서 저 땅 끝에 깊은 땅 속에 도토리를 하나하나 집어넣는 최선을 다합니다. 산이 산답고 산이 푸르른 이유가 뭐예요? 꼴찌 다람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산이 산답고 산이 푸르른 거예요. 꼴찌한테 필요한 건 최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최선입니다. 중간한테 필요한 거는 최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최선이에요. 최고한테 필요한 것도 최고가 아니고 뭐예요?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꼴찌와 중간과 최고가 더불어서 사는 사회, 이게 가장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이런 그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본을 회복하자. 왜? 인간이 살면서 지켜야 될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식물의 기본이 뭐였어요? 식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본은 뭐예요? 인간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공급해 주는 것이 식물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먹거리가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면서 식물이 지금 변질되면서 인간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속에 치아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어른들인 경우에 총 우리 입속에 치아가 32개가 있어요. 32개. 32개 중에서 날카로운 송곳니는 아래 위로 다 따져보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앞니 위에 4개, 밑에 4개, 8개가 있어요. 그럼 송곳니 4개, 앞니 8개, 12개를 빼면은 32개 중에서 12개가 다 뭐예요? 어금니입니다. 어금니. 맷돌과 같은 어금니예요. 왜 여러분 입속에 맷돌과 같은 어금니를 20개나 입속에 넣어놨을까요? 씹으라는 거예요. 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의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이죠. 제가 이제 주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주부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어떤 로망이요? 하루 세 끼 밥 안 하고 딱 비타민 계절 하나를 먹고 밥 해결하는 거.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인간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 치아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죠? 다 뱀장어 같이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어금니가 이식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음식을 뭐하라? 씹어라. 그런데 여러분들 잘 씹습니까? 아니죠. 안 씹어요. 왜? 밥 먹는 시간은 돈 벌러 가기 위해서 빨리 먹고 가야 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은 뭐예요? 아이들한테는 학원에 가서 수능 점수 1점이라도 더 올려고 빨리 밥 먹는 시간. 이것도 말이죠. 너무 빨리 먹으려고 요즘 어떻게 합니까? 전부 유동식으로, 그죠? 타서 그냥 마시고 식사를 갑니다. 자, 우리 입속에 치아가 20개가 있다, 어금니가 20개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0개를 활용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이란 말이죠. 기본. 그죠? 기본이에요. 씹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즐겨 먹는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빵 같은 것들을 일컬어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탄수화물은 거대 분자인데 이게 조각 나면서 나중에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포도당이 우리 장 속에 들어와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와서 이 포도당이 타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말도 하고는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는 포도당이 되려면 반드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어야 돼요. 소위 아밀라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밀라제가요, 위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만 포함되어 있어요? 침 속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은 언제 나와요? 씹을 때만 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씹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침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위로 들어갔습니다. 위는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요, 아래 위를 딱 간략근을 묶어 가지고선 2시간도 계속 주물러 가지고 완전 죽을 만들어내요. 2시간 뒤에 죽된 녀석을 장으로 내려보내는데, 문제는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밀라제는 소화효소가 들어가서 분해가 되고 난 다음에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밀라제는 소화효소가 없으니까 그대로 탄수화물 덩어리가 그냥 죽이 되어서 장으로 내려갑니다. 장의 온도가 39도예요. 매우 뜨거운 온도입니다. 거기에 밥이 그냥 내려갔어요.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짬밥통이에요. 그게 짬밥통이죠, 그죠? 짬밥통 여름철에 한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러면서 짬밥통 이 장 속에 내가 먹었던 모든 음식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패가 되기 시작하면서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방귀 냄새나 대변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보통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 속에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돌, 스키톨 같은 화합물이 나오면서 좀 독한 냄새가 나는데, 그것보다도 더 독한 냄새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게 뭐예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장소에서 썩고 있다고 몸이 살려고 여러분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지금 죽겠다. 좀 살려달라. 따라서 인간의 기본은 뭐예요? 씹는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제인데, 앞으로는 뭐예요? 장을 만족하는 질적 식사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교수님, 나 직장 생활하는데 식당에 가서 다른 동료들하고 밥 먹는데 나 혼자서 천천히 먹다가 사회생활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다른 동료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4명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은 한 그릇을 먹는데 여러분들은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을 먹더라도 천천히 먹은 음식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한 그릇 빨리 먹는 시간하고 맞춰서 양을 작게 먹더라도 천천히 먹었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약이 된다는 말이죠. 이제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장을 만족하는 질적 식사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패턴을 바꿀 때다. 우리 인체에서 말이죠, 가장 그 무게를 많이 차지하는 재료가 물이에요. 물. 여러분 몸무게 70%가 물입니다. 이 전부 다 물덩어리들이에요. 출렁출렁. 그런데 여러분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꼭 보충해 주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안 지킵니다. 왜? 바빠서, 힘들었어, 먹기 싫었어, 잊어버렸어. 기본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 물은 빠져나가는데 물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체는 혈액이 찐득찐득합니다. 혈액은 영양성분 공급하고 노폐물 배출하고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암세포를 전부 잡아먹는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기능이 세 가지 기능이 전부 저하게 되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병의 시작 감기부터 암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물을 먹는 건 뭐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현대인의 특징 중에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하루에 물을 먹는 양이에요. 양. 대개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하루에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십니까 하면 거의 대개다가 2리터 이렇게 즉각 대답을 합니다. 왜? 방송에서 그동안에 많은 강사분들이 물을 하루에 2리터 먹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는 분들은요 그게 오히려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물은 우리 몸속에 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입니다. 여름철에 여러분들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이죠. 그죠? 얼음 넣어가지고 화채해서 말이죠. 잔뜩 먹은 그날도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 꾸역꾸역 먹은 날은 뭐예요? 물을 많이 먹은 날이에요. 수박과 물 합쳐서 2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은 빠져나가는 물량만큼만 정확하게 물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다? 우리 인체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 색깔이 너무 노랗게 짙은 색깔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증거예요? 몸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살려달라고 지금 신호를 보낸 거예요. 물 좀 먹어주세요. 그때 물 한 컵을 먹게 되면은 금방 10분 내지 15분 뒤에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은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와요. 근데 그 노란색은 매우 밝은 노란색, 병아리 같이 매우 밝은 노란색이고요. 물이 부족해서 나오는 노란색은 누런 노란색이라서 섞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자, 물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이죠.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혈액 속에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시켜요.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갑자기 물량이 왕창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힘이 없어지거나 또는 머리가 아프거나 이게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심장이 약했던 사람한테 심장의 전기 공급이 잘 안 돼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자,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는지는 어떻게 한다?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되게 되면 내가 먹는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물을 마시지 않는다.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요. 교수님, 저는 물보다는 그래도 녹차를 먹는데요. 저는 물보다 커피를 먹는데요. 어떤 분은요. 저는 물 대신에 맥주를 먹는데 어떻습니까? 막걸리를 먹는데 어떻습니까?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자, 물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는 차같이 먹고 물은 물같이 먹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차는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성의만 표시하죠. 누가 물으면 물 먹었다 얘기하려고요. 그럼 차는 차같이 물은 물같이 마시되 양은 뭘로 보고 한다? 소변 색깔 옅은 노란색이 유지가 되도록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부분들만이라도 어린 아이들한테 습관을 들이게 되면요. 물 한 잔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연과학자로서 이 먹거리나 물 또는 치아 또는 다람쥐에 대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은 이 인간들도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원래대로 기본을 회복하는 거. 그것이 유일하게 인간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 기본 회복. 그게 먹거리가 되든 생활 습관이 되든 정신적인 부분이 되든 환경이 되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활성산소 먼저 증가를 하는 거죠. 우리 몸의 세포를 막 산화시키고 유전자도 막 변형시키고 해서 나쁜 일을 만들어내는 놈들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근데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산성이에요. 미국 암협회에서는요 5 a day라는 그 구호가 있어요. 하루에 먹으면 절대로 문제가 없다. 네, 안녕하세요. 이계호 교수입니다.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를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하고서 태초 먹거리라는 기본 회복하는 국민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태초 먹거리가 13년 전에 2010년도 7월 달에 시작할 때는 100% 전부 암 환우들 대상으로 했어요.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특효약하고 비법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분들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암 환우가 됐든 누구든 간에 병에 이제 걸리게 되면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증상을 치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 의사에게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증상이 나타나게 원인이 있죠. 원인은 의사가 치료를 못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있거든요. 그 사람의 먹거리가 됐든 생활 습관이 됐든 환경이 되었든 간에 최소한도 5년, 10년, 15년 계속 반복되는 무엇이 있는데 이걸 고치지 않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치료하고 그 다음에 특효약, 비법을 찾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참 안타까운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죠. 결론은 뭐예요? 특효약과 비법은 없어요. 문제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서 기본이 무너진 부분이 뭔지를 찾고 적절한 치료는 전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치료를 하되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안 한다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질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당신이 먹고 싶은 거, 건강보조식품이 됐든 음식이 됐든 또는 행위가 됐든 뭐 방법이 됐든 간에 항상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거냐면요.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연적인 건지 인공적인 것인지, 이게 얼마나 간단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보고서는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복잡하고 인공적인 것은 뭔가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요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리를 하면 할수록 맛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은 계속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는 가장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김치 담그는 것도 가르쳐 주는데요. 김치 담그는 딱 20분 만에 김치 담그게. 하여튼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최대한. 자연인이라 그래가지고 또 방송에 나오시죠. 저 산속에 가지면 안 되고요. 자, 방송에서 나오는 자연인들은 주로 어디에 살고 있죠? 심신, 산골에 살고 있잖아요. 지리산 안에서 자연인 생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요? 가을에 돼가지고 자기가 먹을 거 농사를 지어 놨는데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디벼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또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와. 산소에서도 물을 갖고 올 데가 없죠.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인 자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극복할 수도 있느냐 또는 극복을 못하느냐. 그죠? 자연인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앞집 아이는 학원을 2개를 다니는데 우리 집 아이가 학원 하나 다니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소위 이제 우리가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잘 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산 있고, 바다 있고, 강 있고, 그렇죠? 얼마나 안전합니까? 밤중에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큰
걱정 못하죠. 저는 미국에서 거의 한 9년 정도를 살았는데 거기는요, 밤에 돌아다닌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계속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속으로 자기 자신이 올가져가고 있고 또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회 전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거기서부터 조금 멀리서 자기 자신의 돌아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꼭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20대, 30대 우리 세대들은 최소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 이거죠.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다시 새로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5년, 6년 뒤로 다시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5년, 6년 자기 친구들보다도 좀 늦었다 하더라도 50대, 60대 되면 다 만나요.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급히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늦다 싶더라도 자기가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저는 한번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만약에 우리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소화 분비액이 다 작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날은 음식을 먹으면 꼭 체해요. 따라서 스트레스 받은 날은 음식을 안 먹는 게 자기 몸을 위하는 방법이고,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그럼 음식 먹는 양을 줄여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더 먹어요. 자연의 법칙에 거슬리는 방법이라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 분비액이 작게 나온다. 그럼 작게 나오면 그 작게 나오는 양만큼 우리가 먹으면 될 텐데 자꾸 더 먹어서 결국은 문제가 생겼다 말이죠. 모든 게 전부 다 자연의 법칙대로 뭔가 따라가만 가면은 손해는 안 보는데 지금 자꾸 거슬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손해보는 삶이 지금 많은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요, 가장 좋은 것이 칼라 푸드를 먹는 거예요. 미국 그 암협회에서는요, 5 a day라는 그 구호가 있어요. 5 a day. 하루에 5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절대로 문제가 없다. 왜냐면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합니다.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해서 혈액이나 소변 속에 생긴 활성산소의 농도를 측정해요. 활성산소가 뭔지 아세요? 원래는 좋은 건데 너무 많으면 이놈들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세포를 막 산화시키고 유전자도 막 변형시키고 해서 나쁜 일을 만들어내는 놈들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활성산소 몸에서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산성이에요. 산성을 알칼리가 들어가서 중화시켜줘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의 주성분이 알칼리예요. 엔타이옥시던트, 항산화제. 따라서 스트레스 받으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열심히 과일만 먹어요. 왜? 채소보다 과일이 맛있으니까. 근데 항상 채소와 과일은 균형 있게 먹어야 돼요. 단 거 먹는 거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기보다는 내가 피곤할 때, 정신적으로 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내가 피곤한데 뇌의 유일한 먹이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단 거겠죠. 그죠? 단 걸 땡기고 또 단 걸 먹게 되면 실제로 포도당이 공급해서 내가 좀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 거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전체 대사가 좋아지면서, 그죠?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또 마찬가지 그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데, 그래도 운동만 해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기분 좋은 것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운동만 해가지고서는 그 몸속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다 중화를 못 시켜요. 그 정도로 활성산소 생기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질문하시는 우리 PD님이 사업가예요. 1년에 순수익이 몇 억이 남아야지만 성공했다고 본인이 판단하세요? 얼마가 남아야지만 나 성공했다고 판단하세요? 100억. PD님의 기준에 의하면 90억을 순수익 올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그 때문에 불행한 거야. 성공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자, 성공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땅이 있잖아요. 땅에 나무 꼬쟁이를 딱 꽂아놔요. 꽂아놓게 되면요, 개미가 이제 나무 꼬쟁이를 타고 올라옵니다. 열심히 올라와요. 열심히 올라왔다 제일 끝에 왔다 어떻게 되죠? 다시 내려갑니다. 그 뒤에 따라가는 녀석은 앞만 보고 따라가는, 앞에 가는 녀석 보고 따라가는, 걔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 제일 앞에 가는 놈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성공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인생을 너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성공을 평가할 때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성공의 평가는 절대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돼요.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줘야 되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는 거예요. 과정이 내가 보람있게 행복하게 자랐다면 비록 1억의 순수익이 남더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는 1억의 손실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결과를 가지고 행복을 따지지 말고 뭘 가지고 따져라? 과정. 과정을 가지고 행복 기준을 따지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비록 우리 PD님이 이 방송하고 난 다음에 시청률이 안 나오더라도 잘 나와야 되겠지만, 그죠? 안 나오더라도 뭐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지. 시청률 뭐 2 나오고 3 나오면은 행복할 줄 알죠? 그러면 또 푸시가 위에서 내려와요. 4 내라, 5 내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따라가는 게 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행복의 절대 기준은 아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어떻게 살았냐. 과정이 진짜 그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결과는 그냥 자연의 맺기라 이거죠. 내가 만약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돈을 벌 것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안 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돈을 못 벌어요. 그 결과는 그냥 맡기고 최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알찬 삶, 즉 인간다운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돈이 있어서 기쁠 것 같지만서도 돈이 있어서 지금 슬픈 사람이 더 많거든요. 꼭 돈이 기쁨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고요. 돈이 있든 없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회에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간에 기쁘게 살아야 돼요. 기쁨은요, 인간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기뻐야만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기쁜 일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 하루에도 수십 번 스트레스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쁘게 살려고 뭐예요? 최소한도 노력은 해야 돼요.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뭘 제가 자꾸 가르쳐 드리냐면 휴대폰을 이용하라 그래요. 검색어로 웃기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짜증날 때 그거라도 한번 보고 혼자서 구석에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원동력이 돼요. 슬프다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자세보다는 슬픈 자세에서, 절망된 자세에서 뭔가 그래도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기쁨으로 가는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적 건강은 굉장히 좋은데 정신적 건강이 나쁘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는 사람이에요. 근데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항상 두 개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같이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절망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일단 정확한 진료와 치료는 병원에서 전문 의사에게 맡겨야 돼요.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근데 그 원인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보니까 이 자연의 법칙에 거슬른 거예요. 기본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게, 특히 먹거리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기 삶 속에서 무엇을 고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같이 하면서 또 병원에 적절한 진료를 받아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원인과 증상을 같이 치료하니까 훨씬 지금보다는 좋아지실 거예요. 단 이 세상에는 특효약과 비법은 없다.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특효약과 비법은 누가 갖고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